그 특전사가 출동하는 명령을 내린 건 가장 직접적으로는 특수전 사령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특수전 사령관님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민감한 시기에 네. 참 민감한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제가 군복을 입었던 군인으로서 네. 딱 평가를 하자면, 그러면 부사관 최고의 위치가 주임원사님이시잖아요. 네네. 혹시 이번에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주임원사님의 권력 행사는 어디까지 미칠 수 있었을까요? 특전사의 현재 부사관은 특수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전사 주임원사도 전제 지금 특전사 주임원사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특전사 주임원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 특전사는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특전사는 지금도 특전사가 아니고 유격부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특전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군이 특전사에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특수전 전문가가 도대체 누구예요? 대원들 중에 네. 몇 명이 네. 나는 이거는 내 뜻과 다르다. 네. 나는 갈 수가 없다. 네. 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의사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게 군 조직의 그 문화예요. 우리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이동하라는 거잖아요. 헬기에 탑승해, 이동해, 내려. 그러면 현재 군 지휘 체계의 문제점은 뭘까요? 점점 이렇게 네. 사이즈가 커지고 민감한 질문을 자꾸 하면 네.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지금 저보다 훨씬 더 대선배님이시고 남자 나이로 치면 이제 한풀 꺾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안 꺾이는 비결이 있습니까? 네? 하여튼 이 맞췄기가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네. 이 전역을 하면서 국내는 단 1도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또 지금 현역으로 복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군을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창끝 부대의 구석구석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아들이 군생활을 하니 아버지도 다시 군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군에 있는 동안 좀 다시 군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전역을 하면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3,500개 정도가 있었어요. 네. 다 지웠었어요. 전화번호 다 지우니까 전화번호가 6개 남더라고요. 결국은 군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조금이나마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아직은 조금 덜 시들었을 때 좀 좋은 메시지를, 군에 필요한 방향은 좀 제시를 해놓고 이제 접어야 되겠다. 제가 유튜브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그 임원사 채널의 제 영상 속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에게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사의 가치라는 그 가치를 내걸고 거기에 제가 지금 메시지를 계속해서 심어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 군대를 사랑하고 앞으로 군 생활을 해야 되고 또는 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말 고심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임원사님 채널 꼭 방문해서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결국 특전사가 출동하는 명령을 내린 건 가장 직접적으로는 특수전 사령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특수전 사령관님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민감한 시기에 네. 참 민감한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제가 군복을 입었던 군인으로서 네. 딱 평가를 하자면 또 우리 군의 근본적인 문제,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친위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사람을 특전사령관 자리에 앉힐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건 순수하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요. 내 명령을, 내 뜻을 따르지 않을 사람을 그 보직에 앉힐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 조직에서 그러면 특전사령관 뿐만이 아니라 그럼 다른 조직은 다르냐 이거예요. 뭐 여단이 됐든 연대가 됐든 대대가 됐든 중대가 됐든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와 뜻이 같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않고 같이 가겠다는 사람을 앉히려고 하지.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엔 사실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의미에서는 우리는 전투를 적과 싸워 이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순수하게 싸워 이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군인의 본래 목적이지만, 그런데 그 목적이 변질이 돼버리면 바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군대의 조직의 모습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무기를 다루는 집단, 무력을 다루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직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십여 년간 간과했던 거예요. 도덕성.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우리 군은 이미 45년 전부터 이미 무너져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제가 군 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군 생활을 진압봉하고 같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아주 독하게 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12년 전에 네. 우리 이상사님이 저를 처음 봤을 때, 네. 그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 생활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사관 최고의 위치가 주임원사님이시잖아요. 네네. 혹시 이번에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주임원사님의 권력 행사는 어디까지 미칠 수 있었을까요? 이상사님과 같은 이런 질문을 하면 네. 이거는 일단 혼나야 돼요. 그리고 이상사님 네. 하고 같이 근무했던 그 선배 부사관,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네. 다 혼나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주임원사 옆에 권력이란 단어를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어떻게 군인의 그 이름에 네. 거기에 권력이란 표현을 붙입니까? 자, 첫 번째, 왜 그러냐면 네. 군인은 전투를 하거나 전투 준비를 하는 사람이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임원사는 뭐예요? 지휘관의 개인 참모예요. 특전사 주임원사는 그럼 뭐예요? 특전사령관의 개인 참모잖아요. 네. 그가 가진 전문성과 그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참모로서 지휘관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딱 그만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권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네. 첫 번째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네. 특전사의 주임원사는 특수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상사님도 제 얘기 들으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네. 특전사의 현재 부사관은 특수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전사 주임원사도 현재 지금 특전사 주임원사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특전사 주임원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고로 권위가 없습니다. 왜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우리 특전사는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특전사는 지금도 특전사가 아니고 이격부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훈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1인 1일 야간 투시경이 보급이 완전히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1996년도에 그 잠수함이 들어왔을 때 그때 작전을 나갔잖아요. 그때 특전사는 팀에 1세대 야간 투시경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특전사에 제대로 된 야간 훈련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전사에 저격 소총이 보급된 게 언제부터죠? 707 같은 경우는 대테러 임무 때문에 네. 저격 소총이 수입을 해서 아마 보급이 됐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특전사 팀은 어떻게 했었죠? 네. M16 소총 하나 가지고 조준경 하나 없이 저격수 사격이라고 해서 사격장 가서 M16 그냥 맨 소총으로 표역지 하나 놓고 교육했던 게 바로 저격수 사격이었습니다. 또 제가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실시간으로 교신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위치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지휘 통제가 가능한 무전기 하나 없었던 게 특전사입니다. 그거 제대로 지금 보급되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어요? 야간 투시경 얘기했죠. 소총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무전기 얘기했죠. 네. 자, 그럼 여기 하나 더 붙여볼게요. 우리 특전사는 단독으로 작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연합작전이란 말이에요. 연합작전이면 다른 군과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다른 병과와의 협동작전도 필요한 거예요. 여기 미군도 포함되고요. 결국은 이런 하나의 통합적인 훈련이 되려면 결국 뭐 해야 돼요? 임무 하나만 가지고도 1년 내내 훈련에도 우리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 특전사에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특전사 훈련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특전사 근무 꽤 오래 했습니다. 네. 그런 적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전사는 진짜 특전사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특전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군이 특전사에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특수전 전문가가 도대체 누구예요? 뭐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저보다 사실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분은 대한민국 장교 그리고 이미 그 전역하신 분들 제가 몇 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들 말고는 실제 깊이 있는 정말 특수전을 이해하시고 또 어떤 이 대안에 대해서 정말 속상해 하시는 분들 극소수예요. 뭐 특전사 주임원사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특전사 부사관한테도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특전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가장 많이 댓글로 달리는 질문입니다. 이게 지휘관이나 간부로서 이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도 엄청난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원들 중에 네. 몇 명이 네. 나는 이거는 내 뜻과 다르다. 네. 나는 갈 수가 없다. 네. 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현장에 당사자라면 있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이라는 그 표현을 군생활 내내 들었어요. 세뇌됐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의사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게 군 조직의 그 문화예요. 우리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이동하라는 거잖아요. 헬기에 탑승해, 이동해, 내려. 명령 받았잖아요. 거기에 의문부호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희는 계속 훈련이 되었잖아요. 저희 실제 전투 임무가 있잖아요. 네. 작전 계획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 작전 계획을 가지고 훈련을 했잖아요. 저도 훈련을 했고 네. 이상사님도 그렇게 훈련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가 갑니다, 못 갑니다. 이 명령이 잘못됐습니다. 의문부호를 붙이지 않고 훈련하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 표현 자체가 네. 저희 DNA 속에 아예 불가하다는 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저라도. 자, 근데 이제 이것은 다른 관점인데요. 이제 저도 TV를 통해서 이렇게 봤지만 애초에 첫 번째 의문부호를 붙이지 않도록 작전 요원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가 목표에 가서 어떠한 표적을 네가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될 것인가, 각자의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표가 하달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당일날 그 영상 한 장면 보고 바로 제가 눈치를 챘어요. 헬기에서 내린 장면 중에 딱 봤는데 707인 것 같은데 한 명은 왼손에 생수병 들고 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전투식량 박스 들고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실제로 정상적으로 명확한 목표가 주어지고 각자의 팀과 개인에게 명확한 임무가 하달이 되었더라면 실제 707 인원들 그런 행동 했을까요? 저는 그 행동 하나를 보고 이것은 정확한 목표와 어떤 구체적인 하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명분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명분 있는 목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의사 표현을 갑니다, 못 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군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꼭 드려요. 이게 세 번째 이유인데 제가 군 생활을 돌이켜보면 제 아내보다 제 아이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제 부대에 있는 동료들이에요. 내 가족보다 더 오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새벽에 항상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밤 10시나 되어서 이렇게 출퇴근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애들 자는 모습 보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애들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같이 훈련했던, 같이 위험 속에서 같이 늘 함께 있었던 그 동료들과 같이 헬기를 탑승해야 되는데 나는 못 갑니다? 어떤 군인도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얼치기 군대, 얼치기 부대, 얼치기 지휘관, 얼치기 동료, 얼치기 조직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훈련 속에서, 제대로 된 조직 속에서, 늘 긴장 속에서 훈련했던 군인들은 그 속에서 함께 했던 동료들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는 표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류하지 않겠다라는 그 표현은 그때 헬기에 탑승하는 동료들은 일단 명확한 목표가 없었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렸고, 자, 그런데 헬기에 내렸어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지휘관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단 상급 부대에 있었던 장병들은 정말 우리가 이 군인을 이해하고 군인을 훈련시켰던 우리의 전체적인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부대 장병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군 지휘 체계의 문제점은 뭘까요? 점점 이렇게 네. 저 사이즈가 커지고 민감한 질문을 자꾸 하면 네.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어제 그 청문회 보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